어머님, 이건 저희 문제예요. 며느리 혜진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선은 분명했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채를 잠시 내려놓은 채 식탁 쪽을 바라봤다. 거실 한가운데 아들 준호와 며느리 혜진은 마주 앉아 있었고 식탁 위에는 은행 봉투와 서류들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다. 종이 위에 찍힌 빨간 글씨들이 유난히 눈에 밟혔다. 연체, 상환 기한, 보증. 그래도 상황이 심각해 보이는데 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혜진은 곧바로 말을 끈 듯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은 잘 모르시잖아요. 요즘 대출 구조도 복잡하고 괜히 끼어들면 더 꼬여요. 모르니까 빠지라는 말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르는 척하는 건 평생 해온 일이었으니까. 준호는 내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 채 서류를 정리하며 중얼거렸다. 엄마, 이번엔 진짜 방법이 없어. 그 말은 도움을 구하는 말 같으면서도 동시에 나를 이 문제에서 미리 떼어놓는 말처럼 들렸다. 며느리 혜진은 한숨을 쉬며 휴대전화를 들었다. 보증인만 하나 더 있으면 은행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봐준대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내 쪽은 보지 않았다. 마치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사람처럼. 요즘은 친정 쪽도 다 어렵고 지인들한테는 더 말 못하겠고 그녀의 말은 점점 빨라졌다. 괜히 부탁했다가 사이 틀어질까 봐요. 부탁. 그 단어가 내 귀에 오래 남았다. 하지만 그 부탁의 대상에 나는 애초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나는 부엌으로 돌아와 다시 국을 저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 사이로 거실의 대화가 끊임없이 흘러들어왔다. 보증만 서주면 된다잖아. 요즘 누가 그걸 쉽게 해. 그래도 마지막이라잖아. 마지막. 그 말에 손이 잠시 멈췄다. 나는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이미 몇 번이나 지나온 사람이다. 남편이 쓰러졌을 때, 가게 문을 닫던 날, 통장 잔고가 바닥났던 그 순간까지 식사가 끝난 뒤 혜진은 서류들을 가방에 넣으며 말했다. 어머님, 괜히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한다는 말은 결국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그날 밤 나는 방에 누워도 쉽게 잠들지 못했다. 거실에서 들려오던 준호의 낮은 목소리, 혜진의 짜증 섞인 숨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장롱 아래 깊숙이 넣어두었던 작은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오래전 누군가의 인생이 나 하나의 서명에 달려있던 그날의 기억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아들 부부는 아직 모른다. 자기들이 마지막이라고 부르는 그 문 앞에 이미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서 있었던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며느리가 곧 찾게 될 마지막 보증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집 안에 있었다는 사실도. 나는 봉투를 다시 닫으며 조용히 생각했다.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라고. 이 사람들은 아직 진짜 마지막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으니까.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유난히 어수선했다. 현관에서부터 신발이 가지런하지 않았고 택배 상자 몇 개가 뜯긴 채 구석에 놓여 있었다. 나는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지어놓고도 식탁에 앉지 못한 채 부엌 문가에 서 있었다. 거실에서는 준호와 혜진이 낮은 목소리로 통화 중이었다. 네, 오늘 안으로 정리해서 다시 연락드릴게요. 혜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층 날카로웠다. 전화를 끊자마자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몸을 던졌다. 또 재촉 전화야? 준호가 물었다. 재촉이 아니라 협박이지. 혜진은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이번 주 안으로 보증인 못 세우면 기존 대출도 전부 회수하겠대.
그 말에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며 중얼거렸다. 도대체 어디서 한 명을 더 구해? 나는 그 대화를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국을 데웠다. 국물이 끓는 소리가 마치 집안의 긴장을 대신 토해내는 것 같았다. 잠시 후 혜진은 부엌 쪽으로 다가왔다. 어머님, 아침은 드셨어요? 그 말투는 어제와는 달랐다. 조금 더 부드러웠고 조금 더 조심스러웠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요즘은 이런 상황이라서요.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컵에 물을 따랐다. 은행에서 요구하는 게 많아요. 보증인도 그렇고 서류도 그렇고.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여전히 내 눈을 피했다. 아직 말할 준비는 안 됐다는 얼굴이었다. 보증이라는 게 내가 말을 꺼내자 혜진은 순간적으로 어깨를 움찔했다. 아, 어머님. 그녀는 곧바로 웃으며 말을 이었다. 괜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요즘 보증이라고 해도 옛날처럼 큰 책임지는 건 아니에요. 그 말은 설명 같기도 하고 미리 쳐놓는 방어선 같기도 했다. 그냥 이름만 빌려주는 거래요. 혜진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요즘은 다 그렇게 해요. 이름만. 그 말에 가슴 안쪽이 서늘해졌다. 나는 그 이름 하나로 몇 번이나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걸 본 사람이다. 준호는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괜히 오해하지 마. 엄마한테 부탁하려는 건 아니야. 부탁하려는 건 아니라는 말은 언젠가 부탁하게 될 거라는 뜻처럼 들렸다. 혜진은 서류 가방을 열어 종이 몇 장을 꺼냈다. 그 위에는 보증인 란만 공백으로 남아 있었다. 진짜 마지막이에요. 그녀는 거의 혼잣말처럼 말했다. 이번만 넘기면 다 정리할 수 있어요. 나는 그 종이를 보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손을 봤다. 서류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오후 혜진은 친정에 전화를 걸었고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답장은 하나같이 같았다. 미안하다. 지금은 어렵다. 다음에 보자. 전화가 끊길 때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다. 저녁이 되어도 집안의 공기는 가벼워지지 않았다. 나는 밥상을 차리며 생각했다. 이 집 사람들이 아직도 마지막이라고 부르는 그 선이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를 정말 알고 있는 걸까? 그날 밤 나는 다시 장롱 아래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한때 이름만 빌려줬다가 모든 걸 떠안게 됐던 그날의 기억이 잠들어 있었다. 아들 부부는 아직 모른다. 자기들이 필사적으로 찾고 있는 그 마지막 보증인이 이미 이 집에서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이름이 결코 가볍게 빌려줄 수 없는 것이라는 걸 곧 알게 될 거라는 것도. 며느리 혜진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진 건 그날 오후부터였다. 아침까지만 해도 서로 말도 섞지 않던 집안 분위기가 갑자기 조심스러워졌고 말끝마다 웃음이 붙었다. 그 웃음이 불편하다는 걸 혜진 본인만 모르고 있는 듯했다. 어머님, 점심은 드셨어요? 무릎은 여전히 아프시죠? 병원 한번 가셔야 하는데.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관심이 아니라 계산이라는 걸 이제는 나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혜진은 부엌 식탁에 앉아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서 서류 몇 장이 나왔다. 전날 보았던 것과 비슷한 종이들이었지만 이번에는 유난히 정리돼 있었다. 마치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준비한 것처럼. 어머님, 사실은요. 혜진이 말을 꺼내며 나를 바라봤다. 이번엔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끝까지 보겠다는 눈빛이었다. 은행에서 조건을 하나 더 달았어요. 그녀는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다.
보증인을 세우면 이자율을 낮춰주겠대요. 보증인. 그 단어가 공기처럼 방 안에 퍼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단어가 어떤 무게를 가지는지 이 집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였으니까.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거 아니에요. 혜진은 서둘러 말을 덧붙였다. 요즘 보증은 그냥 형식이에요. 이름만 빌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름만. 나는 속으로 그 말을 되뇌었다. 그 이름 하나로 한 사람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녀는 정말 모르는 걸까?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걸까? 어머님 명의로 뭔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혜진은 점점 말을 쉽게 했다. 준호랑 저랑 다 책임질 거예요. 절대 어머님께 피해 안 가게 할게요. 그 말에 그동안 잠자코 있던 준호가 입을 열었다. 엄마, 진짜야. 그는 나를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한 채 말했다. 이번 한 번만 넘기면 다 정리할 수 있어. 나는 그 아이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어릴 적 사소한 잘못에도 울던 얼굴과 지금의 그 얼굴이 겹쳐 보였다. 무언가를 이미 잃어버린 사람의 눈이었다. 어머님. 혜진은 조심스럽게 서류를 내 쪽으로 밀었다. 도장만 하나 찍어주시면 돼요. 그 종이 위 보증인 서명란은 공백으로 남아 있었다. 그 자리가 너무 선명해서 눈을 피할 수가 없었다. 어머님은 재산도 많으신 편 아니잖아요. 혜진은 웃으며 말했다. 혹시 문제가 생겨도 은행에서도 크게 요구할 게 없어요. 그 말은 친절한 설명이 아니라 선긋기였다. 잃을 게 없으니 괜찮다는 말. 나는 그 말이 이 집에서 내가 어떤 위치인지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집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나는 천천히 종이를 다시 밀어 돌려주었다. 지금은 말 못하겠다. 내가 조용히 말했다. 혜진의 얼굴에서 아주 잠깐 표정이 사라졌다. 그러다 다시 웃음을 붙였다. 네, 어머님. 충분히 생각해 보셔도 돼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집에 생각할 시간은 이미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걸. 그날 밤 나는 혼자 불을 켜고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그 안에는 한때 보증이라는 말 하나로 내 인생이 얼마나 깊게 휘청였는지가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제 이 집의 사람들은 마지막 문 앞에 서 있다는 걸. 다만 아직 그 문을 열고 나오는 사람이 누가 될지는 모르고 있을 뿐이었다. 며느리 혜진은 그날 이후로 더 이상 보증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꺼내지 않는 척했다. 말투는 다시 차가워졌고 집안을 오갈 때도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전보다 더 불안하게 느껴졌다. 아침 식탁에서도 대화는 줄어들었다. 준호는 숟가락만 움직였고 혜진은 휴대전화만 내려다봤다. 가끔 화면을 넘기는 손길이 유난히 빨랐다. 마치 누군가의 답장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은행에서 또 연락 왔어. 준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 주 안으로 결론 안 나면 법적 절차 들어간대. 혜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고개 끄덕임이 알겠다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다는 뜻처럼 보였다. 그날 오후 혜진은 평소보다 일찍 외출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나가는 모습이 출근보다는 면담에 가까워 보였다. 나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어디 가니? 내가 묻자 혜진은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다. 사람 좀 만나러요. 사람. 그 단어 하나로 무슨 일을 하러 가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문이 닫히고 난 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준호는 소파에 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쥔 채 숨만 길게 내쉬었다. 엄마.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혹시 마음 바뀌면 말해줘.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마지막 희망처럼 들렸다. 하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을 하는 순간 모든 선택이 나에게로 돌아올 것 같았기 때문이다. 저녁이 가까워질 무렵 혜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받지 않았다. 잠시 뒤 메시지가 도착했다. 지금은 통화가 어려워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 문장 속에는 설명도 사과도 없었다. 오직 결정만이 남아 있었다. 밤이 깊어졌을 무렵 혜진은 집으로 돌아왔다.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눈가에는 짜증이 고여 있었다.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물 한 컵을 단숨에 들이켰다. 잘 안 됐니? 준호가 물었다.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다들 똑같아. 보증 얘기 나오면 바로 연락 끊어. 그녀는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그 모습이 안쓰럽지 않은 건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지금 그녀가 느끼는 두려움은 결국 누군가에게 떠넘겨질 거라는 걸. 그래도 한 군데는 혜진이 말을 흐렸다. 가능성이 있대. 준호의 고개가 번쩍 들렸다. 누구? 혜진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은행에서 가족 보증인을 다시 검토해 보겠대. 그 말에 집안 공기가 굳어졌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그녀는 이미 다른 길을 찾는 데 실패했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걸. 그날 밤 나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다. 누군가의 인생이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로 내 손에 맡겨졌던 그날을. 아들 부부는 아직 모른다. 진짜 마지막은 사람을 더 찾는 게 아니라 이미 지나온 사람에게 다시 돌아오는 순간이라는 걸. 그날은 비가 내리던 오후였다. 창밖에서는 잔잔하게 빗소리가 이어졌고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다. 혜진은 아침부터 방 안에 틀어박혀 전화를 붙들고 있었고 준호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부엌에서 감자를 깎으며 이 집안에 내려앉은 공기를 가만히 느끼고 있었다. 그때 집 전화가 울렸다. 요즘은 거의 울리지 않는 전화였다. 아들 부부도 며느리도 모두 휴대전화만 쓰는 세상이었으니까. 나는 한동안 그 소리를 듣고만 있다가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낯설지만 단정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님 되십니까? 나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그렇습니다만 저는 은행 기업금융팀입니다. 그는 차분하게 말했다. 아드님 명의의 대출건과 관련해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감자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나는 급히 허리를 숙여 그것을 주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보증인 관련해서 추가로 검토 중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는 말을 이어갔다. 가능하시다면 직접 한번 뵙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잠시 침묵했다. 그러자 상대는 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덧붙였다. 이미 한 차례 가족 보증인 가능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이력이 있어서요. 가족 보증인.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나는 짧게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다.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부엌 문 앞에 혜진이 서 있었다. 언제부터였는지 모른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굳어 있었다. 어머님, 방금 전화 은행이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탁자 위에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 행동 하나로
충분했을 것이다. 혜진은 한 걸음 다가오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무슨 얘기였어요? 그 물음에는 부탁과 경계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보증인 얘기더라. 혜진의 어깨가 눈에 띄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저희 정말 벼랑 끝이에요. 그 말은 처음으로 솔직해 보였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그동안 그녀가 숨겨왔던 건 자존심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는 걸. 준호도 그제야 일어나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엄마,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야. 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를 떠올렸다. 누군가가 내게 같은 말을 했던 나를. 지금은 아무 대답도 못하겠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은행이랑 따로 이야기해 보겠다. 그 말에 혜진의 얼굴에 안도와 불안이 동시에 스쳤다. 그 표정은 이제 모든 선택이 내 손에 있다는 걸 그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날 밤 나는 다시 한번 오래된 봉투를 꺼냈다. 보증이라는 말 하나로 내 인생이 어디까지 흘러갔는지를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느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순간이 바로 앞에 와 있다는 걸. 은행 건물 앞에 섰을 때 나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유리로 된 회전문 너머로 깔끔한 로비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다. 이곳은 늘 내가 살아온 세계와는 다른 곳이었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가방을 꽉 쥐었다. 그 안에는 신분증과 오래된 통장 몇 개, 그리고 내가 직접 정리한 메모가 들어 있었다. 누군가는 이걸 보증 서류 준비라고 부르겠지만 내게는 지난 인생을 다시 꺼내보는 일이었다. 기업금융팀 사무실에서 나를 맞은 남자는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다. 말투는 공손했고 눈빛은 차분했다. 그는 내 앞에 앉으며 말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앉았다. 의자는 푹신했지만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다. 그는 서류 한 묶음을 내 앞에 가지런히 놓았다. 아드님 부부의 상황은 이미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나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바라봤다. 서류를 넘기는 손동작이 너무 익숙해 보였다. 아마도 그는 수많은 마지막 보증인을 이미 봐왔을 것이다. 현재 상태로는 추가 대출이나 유예는 어렵습니다. 그는 단정하게 말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가족 보증을 마지막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마치 이미 정해진 수순처럼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나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그를 다시 바라봤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다. 보증 서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정직하게 대답했다.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증인께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는 이야기였다. 아니,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였다. 젊었을 때 보증 서봤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그때는 사람 하나 믿으면 세상이 버텨질 줄 알았지요.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나는 말을 이었다. 그 보증 하나로 집을 잃었고 남편이 병을 얻었고 아이들은 어린 나이에 철이 들었습니다.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다. 그는 더 이상 서류를 넘기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보증이라는 말을 아주 무겁게 생각합니다. 나는 또박또박 말했다. 돈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인생을 함께 떠안는 거니까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어머님 의사는?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바라봤다. 은행 앞 도로에는 차들이 끊임없이 지나가고 있었다. 누군가는 목적지로 가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그저 달리고 있을 것이다. 아들 부부를 외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무작정 보증 서는 건 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건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나는 그제야 그를 다시 바라봤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했다. 보증을 원하신다면 먼저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 건지 계획부터 다시 가져오라고 하세요. 그날 나는 서류에 아무것도 서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느꼈다. 이제 이 싸움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바로 세우는 문제라는 걸. 은행을 나서며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아들에게 문자를 하나 보냈다. 오늘 은행 다녀왔다. 보증 얘기 들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거 아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내가 지켜온 기준과 넘어갈 수 없는 선이 모두 담겨 있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다. 집안의 모든 불이 꺼져 있었고 거실에는 스탠드 하나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나는 작은 방에 앉아 낡은 수첩을 펼쳐놓고 있었다. 계산을 하려는 건 아니었다. 그저 마음을 정리하려고 숫자 아닌 글자를 적고 있었다. 그때 현관에서 문 여는 소리가 났다. 조심스러운 기척이었다. 누군가 일부러 발소리를 죽이고 들어오는 소리.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었다. 오늘 밤 그들이 가만히 넘어가지는 않으리라는 걸. 잠시 후 거실에서 작은 숨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 엄마, 앉아? 나는 펜을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준호가 문간에 서 있었다. 얼굴이 눈에 띄게 야위어 있었고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다. 그 뒤에는 혜진이 서 있었다. 두 손을 앞으로 모은 채 마치 오래전 면접을 기다리던 사람처럼. 무슨 일이냐? 나는 짧게 물었다. 준호는 한 걸음 들어오더니 갑자기 고개를 숙였다. 허리를 굽히는 각도가 너무 깊었다. 그 모습에 내 가슴이 순간 철렁 내려앉았다. 엄마, 이번엔 정말 아무 조건 없이 도와줘.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항복처럼 들렸다. 나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혜진이 그제야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어머님, 저희 더는 방법이 없어요. 그녀는 눈을 들지 못했다. 대신 바닥만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은행에서도 마지막이라고 했어요. 이제 보증 아니면 집도 회사도 다 끝이에요.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래서? 혜진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억누르고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했다. 그래서 어머님밖에 없어요. 정말이에요. 다른 사람한테는 말도 못 꺼내요. 준호도 고개를 들었다. 눈이 붉게 충혈돼 있었다. 엄마, 이번엔 조건 같은 거 말하지 마. 계획서도 약속도 지금은 의미 없어. 그 말에 내 손이 잠시 굳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의미 없다고?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고 단단했다. 그럼 내 인생은 언제부터 조건 없이 흘러왔니?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혜진이 대신 말했다.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말했다. 아니다. 지금이 가장 따져야 할 때다.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님도 아들이잖아요. 아들 망하는 거 보고 싶으세요? 그 말에 내 가슴 어딘가가 세게 찔렸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여기 서 있는 거다. 나는 준호를 바라봤다. 보증 서주면 내가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니? 그는 고개를 끄덕이려다 멈췄다. 확신이 없다는 게 그 작은 움직임 하나로 드러났다. 보증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나는 또박또박 말했다. 더 크게 망치기도 한다. 혜진이 흐느끼며 말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나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너희가 조건 없이 도움을 원한다면 나는 조건 없이 보증 서지 않는다. 방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준호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다. 그는 마침내 무릎을 꿇었다. 엄마, 미안해. 나 너무 쉽게 살았어. 그 말에 나는 눈을 감았다. 이 장면을 나는 평생 기다려왔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막상 마주하니 기쁘지 않았다. 일어나. 나는 조용히 말했다. 울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보증인이 아니라 어머니로서 선을 그었다. 그리고 느꼈다. 이제 진짜 결론이 멀지 않았다는 걸. 다음 날 오후 나는 다시 은행으로 향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옆자리에 앉은 사람은 아들 준호도 며느리 혜진도 아니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 하나가 말없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의 얼굴을 본 순간 은행 직원의 표정이 눈에 띄게 바뀌었다. 어머님, 이분은? 나는 의자에 앉으며 차분하게 말했다. 내가 아니라 이분이 설명할 겁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법무법인 김성우 변호사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회의실 안의 공기가 확실히 달라졌다. 은행 직원은 서류를 넘기다 멈췄다. 법무법인이 왜 이 건에? 나는 그제야 입을 열었다. 보증은 서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른 조치는 끝냈습니다. 직원의 눈이 커졌다. 다른 조치라면 변호사가 서류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어제부로 아드님 부부가 운영 중인 회사의 지분 51%가 법인 명의로 이전되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숨을 들이켰다. 그럼 대표권은 없습니다. 변호사가 담담히 말했다. 대표직은 유지되지만 재무, 대출, 투자 결정권은 모두 법인에 있습니다. 나는 그 말을 가만히 들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보증은 내가 조용히 말했다. 사람 하나 믿고 인생을 거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이번에 사람이 아니라 구조를 택했습니다. 은행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부채 구조 조정은 가능합니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가슴 깊이 숨을 내쉬었다. 그날 저녁 아들 부부를 집으로 불렀다. 준호와 혜진은 끝까지 보증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다. 이미 눈빛만으로도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식탁에 서류를 내려놓았다. 보증은 안 섰다. 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준호는 말문이 막힌 채 나를 바라봤다. 대신 나는 말을 이었다. 너희 회사는 이제 내가 관리한다. 준호가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요? 지분 51%, 법인 명의, 경영권은 내 손에 없다. 혜진이 입술을 떨며 물었다. 그럼 저희는 직원이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월급 받는 직원. 방안이 얼어붙었다. 보증 서줬다면 나는 천천히 말했다. 너희는 다시 같은 선택을 했을 거다. 하지만 내 돈으로, 내 이름으로, 내 인생을 다시 담보로 잡히게는 하지 않는다.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억울함이 아니라 부끄러움의 눈물이었다. 엄마, 그는 고개를 숙였다. 우릴 버린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살린 거다. 다만 편하게는 아니다. 그날 이후 아들 부부는 처음으로 출근 시간을 지켰고 처음으로 숫자 앞에서 도망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마지막 보증인이 아닌 마지막 책임자가 되었다. 보증은 서지 않았다. 하지만 판은 완전히 뒤집혔다.